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1회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 문제풀이를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1회 시험 끝나고 나서 잽싸게 저희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교를 달려갔어요. 한라대학교에 가서 지나가시는 분을 붙들고 저 그 시험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해서 몇 번 이렇게 거절당했죠. 그리고 겨우 한 분이 이렇게 흔쾌히 빌려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일요일이니까 3월 7일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바로 편집을 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021년 1회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구현 단계에서의 작업 절차를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자, 구현 단계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실제로 개발을 진행을 하는 건데, 개발하는 절차나 전체적인 프로젝트 절차나 똑같다. 그래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고, 마지막으로 테스트한다. 이 절차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코딩한다. 코딩은 조금 이따 할 것 같아요. 계획 먼저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코딩은 한 3번 정도로 빼놓을게요. 그 다음에 코딩 작업을 계획한다. 계획을 먼저 해야 되겠죠? 계획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1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코드를 테스트한다. 테스트를 한다는 건 맨 마지막에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일 꼬레비로 내비두는 거야. 자, 그리고 컴파일한다. 자, 얘를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코딩을 해야지 컴파일을 하겠죠? 컴파일이라는 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내가 먼저 코딩을 해야 될 거 아니라, 그러니까 코딩을 하고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되고 얘가 3번으로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 기억, 리을, 디귿. 니은, 기억, 리을, 디귿.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하여 셀렉션 소트를 사용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경우 패스 3의 결과는 했어요. 자, 오름차순, 셀렉트 소트. 그러니까 선택 정렬인 거죠. 선택 정렬. 뭘 선택한다? 공간을 선택한다. 오케이? 그래서 공간 첫 번째 공간인 8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선택한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했으니까 이 공간하고 다음 공간, 다음 공간, 다음 공간, 다음 공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선택 정렬이죠. 자, 그러면은 선택 정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8하고 3, 4, 9, 7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공간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다음 공간에 있는 값 8하고 3하고 비교를 했을 때 3이 더 작으니까 오름차순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3하고 8하고 이렇게 위치를 뒤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간에 있는 값, 이 3이라는 값하고 그 다음 값 4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왜? 3이 더 작으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공간 9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7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패스 1의 결과는 3, 8, 4, 9, 7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패스 1의 결과 3, 8, 4, 9, 7을 가지고 패스 2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끝났잖아요. 응? 얘는 패스 1에서 끝났으니까 두 번째 공간 8하고 그 다음 공간 4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8하고 4하고 비교를 했을 때 4가 더 작으니까 4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3 그대로 있고 4, 8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공간이랑 그 다음 공간 9랑 비교를 하게 되겠죠. 4하고 9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 7하고 비교하겠죠. 4하고 7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3, 4, 8, 9, 7. 그래서 패스 2를 했을 때는 3, 4, 8, 9, 7이 되는 거예요. 그럼 패스 2, 3, 4, 8, 9, 7. 자, 그럼 패스 3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패스 2에서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패스 3에서는 세 번째 공간 8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8하고 9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8하고 7하고 비교하겠죠? 8하고 7하고 비교했을 때 7이 더 작으니까 이 두 공간에 있는 값들을 스와핑 시켜준다. 오케이? 그래서 3, 4, 7, 9, 8이 되는 거야. 오케이? 패스 3의 결과는 3, 4, 7, 9, 8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패스 3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3, 4, 7, 9, 8, 3, 4, 7, 9, 8, 1번이네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하향식 통합시험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조건만을 가지고 임시로 시험 제공되는 시험용 모듈은 하향식 스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향식에는 클러스터를 말아 올리면서 드라이버를 쓰는 거고, 그리고 하향식일 때는 스톱이라는 임시 모듈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 스톱이 되는 거야.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에 쓰는 거고,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함수, 데이터베이스, DB에서 쓰는 함수, 펑션은 그냥 함수. 오케이?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 오케이?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전이식을 후이식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긴 식이 나왔는데 2020년도에 나왔던 것보다 조금 더 까탈스럽게 나왔어요. 2020년도에는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올해 작정하고 낸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좀 틀리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빼기, 나누기, 곱하기, A 더하기 B, C, D, E. 자, 요런 값이 있을 때 전이식을 후이식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이식을 먼저 중이식으로 바꾸고 중이식을 후이식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쉽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이식을 중이식으로 먼저 바꾸도록 할 거예요. 전이식을 중이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연산자 데이터가 나오면 그 연산자를 가운데로 낑기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연산자 데이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연산자 데이터. 어이, 나왔네. 그래서 여기 있는 더하기를 가운데로 이렇게 낑긴다. 그래서 A가 아니죠. B 더하기 C. 자, 요게 하나의 데이터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수행했으니까 괄호로 묶어버린다. 그 다음에 그대로 써주는 거죠. 곱하기 A 그리고 D, E 요 그대로 쓰고 다시 연산자 데이터를 찾는다. 연산자 데이터. 이게 하나의 데이터가 됐다고 했으니까 연산자 데이터가 나왔죠? 그래서 곱하기를 가운데로 낑가넣게 된다. 그러면은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대로 빼기 나누기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D하고 E하고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요게 하나의 데이터가 됐어요. 요게 하나의 데이터가 됐고 다시 한번 연산자 데이터를 찾으면 연산자 데이터 어이, 나왔네. 그래서 여기 있는 나누기를 이렇게 낑가넣게 된다. 자, 그래서 A 곱하기 그 다음에 B 더하기 C 나누기 D 그리고 마이너스하고 2하고는 남아있고 이쪽이 하나의 데이터가 된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연산자 데이터 어휴, 마지막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빼기를 이쪽으로 옮겨 놓게 되면은 중이식으로 완료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이식을 가지고 다시 후위표기법으로 바꾸게 되면 자, A 곱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D 빼기 2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중이식을 가지고 후위식으로 바꾸면 연산자 우선순위를 먼저 찾아서 그리고 연산자를 뒤로 빼내면 후위식이 되는 거잖아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는 B 더하기 C이다. 그래서 B, C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하나의 데이터가 됐고 그 다음으로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은 거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있는데 앞에 거 먼저 해야 되니까 곱하기 먼저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를 뒤로 빼준다. 후위표기법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하나의 또 데이터가 됐고 나누기 D가 있죠? 나누기 D를 해주게 되면은 D를 놓고 나누기를 뒤로 빼주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빼기 2가 있죠? 얘가 제일 마지막에 수행되니까. 그래서 2 빼기를 뒤로 빼니까. 그래서 A, B, C 더하기 곱하기 D 나누기 2 빼기 A, B, C 더하기 곱하기 D 나누기 2 빼기.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조금 까탈스럽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뭐 흔치는 않아요. 종종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좀 쉽게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 문제가 조금 평이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왔던 문제 같아요. 4번의 정답은 4번이다. 오케이?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로 노드와 선분으로 되어 있고 정점 사이에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자료 사이의 관계성이 계층 형식으로 나타내는 비선형 구조는, 자, 자료 구조는 선형 구조하고 비선형 구조가 있는데 비선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트리하고 그래프가 있다. 근데 트리도 그래프의 일종이에요. 트리도 그래프의 일종이지만 특수한 그래프, 그러니까는 면이 생기지 않는 거,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는 걸 보고 우리는 트리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네. 그냥 트리 나왔어요. 뭐 네트워크는 네트워크고
스택은 선형 구조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 이게 스택이라는 거고 디스트리뷰트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5번의 정답은 1번이다. 오케이?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스택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스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입출력이 한쪽 끝으로만 제한된 리스트이다. 자, 틀이 아예 그 스택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들어가고 한쪽으로만 나가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구조가 스택 구조이다. Q는 이거죠, 이거. 그래서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깊이 우선 탐색에서 사용하고 Q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비 우선 탐색에서 사용을 한다. 그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6번에 틀린 것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거. 자, 힙과 테일에 2개 포인터를 갖고 있다. 아니죠. 스택 같은 경우에는 탑이라는 포인터 하나를 가지고 그 탑 포인터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값을 입력하고 값을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2개의 포인터를 갖는 거는 Q예요. 그래서 나가는 그 포인터 그리고 들어가는 포인터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는 거는 Q이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 스택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를 단 하나만 쓴다. 탑 포인터. 그리고 LIFO, Last In, First Out.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구조이다. 자, 더 이상 삭제할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면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한다. 다 차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는 거고 다 없어요. 그리고 또 빼려고 그래. 그러면은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 2번 같은 경우에는 Q에 대한 설명이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7번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저작권 관리에 사용되는 기술 요소가 아닌 것은 자,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이라고 하면은 영화관을 생각하시면 쉽다. 그래서 일단 컨텐츠가 나왔으면은 이 컨텐츠가 무한복제가 될 수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무한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키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정책 관리라든가 아니면 위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 첫 번째부터 보면 키 관리 필요하겠죠? 암호화 시켰으니까 풀 수 있는 열쇠, 키를 관리해야 된다. 방화벽. 디지털 저작권 관리하고 방화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저작권,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표현인 거지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는 못 들어오게 세우는 거잖아요. 앞단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방화벽하고는 영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암호화 필요한 거죠? 암호화를 했으니까 키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크랙 방지.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윈도우 우리 크랙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쓰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크랙 방지, 뭐 암호화, 키 관리, 정책 관리 이런 것들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에 사용되는 기술 요소인데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방화벽하고는 영도 상관이 없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개의 선택 항목 중 하나의 선택만 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요 같은 경우에는 앞단 1과목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토글 버튼이라고 있는데 토글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온이냐 오프냐 이게 바로 토글 버튼이에요. 자, 그리고 텍스트 박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게시판에서 내용 입력할 때 쓰는 걸 보고 텍스트 박스라고 하고 라디오 버튼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이럴 때 쓰는 게 라디오 버튼이고 체크 박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래갖고 어떤 거를 체크를 할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 개의 선택 항목 중 하나의 선택만 가능한 거 여러 개, 남자, 여자, 기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서 하나만 선택 가능한 거는 라디오 버튼이다. 오케이? 여기는 입력값이 들어간 텍스트 박스는 입력값이 들어가는 거고 토글 버튼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토글 버튼. 여러분들 스위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내 관심 분야 해가지고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8번에서 나오는 정답은 3번 라디오 버튼이 정답이다. 오케이?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을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을 한대요. 그럼 재사용한다는 거겠지? 그럼 9번의 정답 재사용성. 재사용성이 9번의 정답이다. 자,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이 오류가 없이 돌아가는 게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고 유지보수성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그리고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성이 좋아야 되는 거고 가시성 이런 건 없어요. 가시성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건데 가시성이라는 그런 이런 항목은 없다. 그래서 여기 9번에서 의미하는 거는 4번 재사용성이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이번 시험에서 자료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자료구조를 담당하시던
그 교수님께서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자, Q는 비선형 구조에 해당한다. 자, 비선형 구조에 해당하는 거는 트리하고 그래프밖에 없다. 그래서 Q 같은 경우에는 선형 구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선형 구조에는 리스트가 있었고, 그리고 스택, 큐, 데크 이런 것들이 선형 구조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나오는 거라. 자, Q는 first in, first out 처리를 수행한다.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질서 구조 방식이 Q이고, 스택은 last in, first out 처리를 수행한다.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그게 바로 스택 구조이다. 자, 스택은 서브루틴 호출, 인터럽트 처리, 수식 계산 및 수식 표기법에 응용이 된다. 이것도 맞는 거죠. 자, 10번의 정답은 1번이 너무나 명확한 답이에요. Q 같은 경우에는 선형 구조에 해당한다. 오케이?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풀었죠? 다음 중 블랙박스 검사 기법은 경계값 분석 기법. 오케이?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경계값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90에서 100 사이다. 그러면은 89, 90, 91, 그리고 99, 100, 101 이렇게 경계에 있는 값들을 입력해가지고 출력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경계값 분석. 값을 입력해가지고 출력값을 확인한다. 그거는 블랙박스 테스트. 안 보면서 하는 거라 사용자 관점에서 안 보면서 하는 테스트가 바로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이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야. 여기 있는 조건 검사나 기초 경로 검사나 루프 검사. 자, 조건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몇 번 그 루프를 도는지, 그리고 경로가 어떻게,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면 입력값하고 출력값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라 입력값을 가지고 소스 내부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출력값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세 개는 화이트박스 검사 기법에 해당한다. 오케이?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이진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이진 검색, 이분 검색이라고 하는데 디바이드 앤 컨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로그 2의 n의 속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로그 2의 n의 속도가 나오니까 어떤 값, 많은 값이 들어가도 굉장히 빠르게 탐색을 해낼 수 있는 게 이진 검색이에요. 그래서 반씩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반씩 잘라서 버리고 그 반에서 또 반 잘라서 버리고 또 반 잘라서 버리고 이런 게 바로 이진 검색이다. 자, 탐색 효율이 좋고 탐색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반씩 버려나가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 검색할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 만약에 1부터 100까지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90 정도를 찾겠다. 그럼 반 정도, 50 잘라가지고 버려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렬이 돼 있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가는 게 이진 검색이다.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 다음에 비교할 대상을 선정하여 검색한다. 아니죠. 피보나치 수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정렬된 데이터에서 반씩 잘라서 버려나가는 거다. 오케이? 자, 비교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검색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디바이드 앤 컨커니까. 오케이?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 피보나치 수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피보나치 수열 이용한 검색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피보나치 검색이고 이진 검색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예전의 시험보다 훨씬 더 쉽게 나왔죠? 우리 예전에는 무슨 그 세부 항목까지 입력, 그 문제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쉽게 배우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저빌리티가 되겠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 테스트 케이스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자,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테스트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랬어요. 테스트 시나리오는 조금 더 큰 개념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상품을 보고 그리고 결제를 하고 피지사 왔다 갔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제 화면, 완료 화면까지 떨어지는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하는 테스트 케이스, 로그인하는 테스트 케이스, 주문하는 테스트 케이스, 피지사 왔다 갔다 하는 테스트 케이스, 이런 테스트 케이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것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테스트 조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런 상품은 어떤 조건에서 동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품절이면 안 되는 거고 재고가 남아있을 때만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테스트 데이터. 로그인을 하려면 아이디 패스워드 있어야 될 거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 당연히 필요한 거고 테스트 비용. 비용이 여기서 왜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비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테스트 비용이다.
그리고 예상 결과. 로그인을 했을 때 아이디가 틀렸을 때는 아이디가 틀렸습니다 나오는 거고 비밀번호 틀렸을 때는 아이디가 틀렸습니다 나와야 돼요. 요즘에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입력을 해가지고 아이디가 틀렸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내보내면 안 돼요. 그게 보안상 걸려요. 그래서 아이디나 패스워드 둘 중에 하나만 입력이 잘못돼도 그냥 계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예상 결과라는 건 당연히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근데 비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케이?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에 포함된 항목이 아닌 것은 이거는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에 한정 짓지 말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TV 있잖아요. TV 설치 매뉴얼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제품 소프트웨어의 개요. 이 TV는 어떤 TV야? 86인치 TV야? 아니면 75인치 TV야? 우리 집엔 43인치 TV야? 이런 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설치 관련 파일. 당연히 설치 매뉴얼이니까 이게 어떻게 설치되는지, 어떤 파일을 더블 클릭해야 되는지 그런 파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프로그램 삭제. 설치를 했으면 지울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삭제에 대한 매뉴얼도 필요가 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 이 TV가 언제 만들어지고 며칠 걸렸고 이것들이 필요할 이유는 없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게 고려 대상이긴 하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필요한 것들은 연락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은 사용자는 몰라도 된다. 이런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이나 소프트웨어 사용 매뉴얼이나 무조건 사용자 위주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는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번에는 내가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다. 오케이?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형상 관리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때 처음부터 도입을 하는 게 형상관리 도구이고 그리고 형상관리라는 거는 소스코드뿐만이 아니라 설계문서, 산출물 이렇게 변경이 되는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해주는 게 형상관리이다. 그러면은 이 형상관리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나는 수정이나 변경을 알아내고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어떤 소프트웨어에 변경이나 그런 수정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은 형상관리 서버에서 관리를 해주게 된다. 그리고 리비전이라는 게 있어서 변경이 될 때마다 이런 버전을 관리해주게 돼요. 자, 2번.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비용을 줄이고 개발 과정의 여러 방해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도까지 비용 얘기가 나오면 형상관리에서 틀린 문제였어요. 근데 이 의미를 잘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의 비용을 줄인다고 했죠. 비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프로젝트가 커요. 100명의 개발자가 들어갔어. 근데 이 100명의 개발자들이 막 어떤 파일을 계속 수시로 서로 막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일이 어떤 사람이 다시 엎어쳤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만든 사람이 만든 거 그게 없어질 수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 밤새야 돼.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밤새기 위해서 비용이 또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까지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여러 방해 요인. 방해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엎어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엎어쳤어. 이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싸워야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라. 그래서 이런 방해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바로 형상관리이다.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형상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팀을 칩 프로그래머 팀이라고 한다. 제가 아마 이거 정규 시간에 칩 프로그래머 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칩 프로그래머 팀 같은 경우에는 핵심 개발자, 그러니까 핵심 모듈을 설계하는 개발자들을 보고 칩 프로그래머 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형상관리를 제어해주는 그런 팀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다. 자, 4번. 형상관리의 기능 중 하나는 버전 제어 기술이다. 그래서 이 버전,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했을 때 최초 버전이 있고 그 다음 버전으로 올리게 되면 리비전이라는 게 하나 올라가게 돼요. 내가 커밋, 수정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리비전이 1씩 증가를 하면서 이런 버전을 제어하는 기술이 형상관리이다. 오케이?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퀵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퀵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값을 둬가지고 이 기준값보다 작으면은 왼쪽으로 그리고 이 기준값보다 크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디바이드 앤 컨커 그러니까 분할과 정복하는 게 퀵 정렬이고 그리고 속도는 평균적으로 n 로그
2의 n 속도가 나오는데 최악의 경우 n제곱의 속도까지 빠질 수가 있다. 자, 이 n제곱의 속도까지 빠지는 경우는 이미 정렬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퀵정렬이 별로 쓸모가 없다. 그래서 퀵정렬의 특징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보면 레코드의 키값을 분석하여 같은 값끼리 그 순서에 맞는 버킷에 분배하였다가 버킷의 순서대로 레코드를 꺼내어 정렬한다. 자, 10개의 버킷이 있어요. 그 시험지가 100명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1번부터 10번은 여기, 11번부터 20번은 여기, 21번부터 30번은 여기, 이런 식으로 쭉 정렬해 주는 거, 이거를 보고 시험지 정렬, 기수 정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기수 정렬에 관한 내용이고, 주어진 파일에서 인접한 2개의 레코드 키값을 비교하여 그 크기에 따라 레코드 위치를 서로 교환한다. 인접한 거, 버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버블 정렬에 관한 내용이다. 자, 3번. 레코드의 많은 자료 이동을 없애고 하나의 파일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면서 정렬한다. 그래서 퀵정렬이라고 하는 게 기준값을 정해놓고 디바이드 앤 컨컬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였어요. 자, 임의의 레코드 키와 매개 변수값만큼 떨어진 곳의 레코드 키를 비교하여 서로 교환해 가면서 정렬한다. 뭔 정렬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7번의 정답은 3번이다. 오케이? 자, 18번. 해싱 함수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이것도 정규과정에서 한번 다뤘고 그리고 문제풀이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는데 이 종류까지 나올지는 난 상상도 못했네. 어쨌든 제곱법이라는 게 있고 숫자 분석법, 그리고 개방주소법, 재산법, 요 중에 아닌 것은 개방주소법이에요. 나머지 것들 제곱법, 제곱을 해가지고 중간값을 취한다거나 숫자 분석법, 그래서 숫자를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 것들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은 재산법, 나눠서 나머지 값을 가지고 해싱 함수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폴딩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개방주소법이라고 하는 거는 해싱 함수에 쓰는 건 맞아. 해싱 함수에 쓰는 건 맞는데 해싱 함수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개방주소법으로 할 거냐 폐쇄주소법으로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방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해싱 테이블 이 해싱 테이블 바깥으로 보내는 거, 이 데이터를 바깥으로 보내는 거를 개방주소법이라고 하고 아니야, 이 안쪽에다 다 집어넣어. 그거를 보고 폐쇄 주소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네, 개방주소법. 그래서 이 종류가 아닌 것은 바로 개방주소법이다. 개방주소법이나 폐쇄주소법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개방주소법이다. 오케이?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필드 테스팅이라고 불리며 개발자 없이 고객의 사용 환경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검사를 수행하는 인수검사 기법은 인수검사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 인수 테스트에서는 알파 테스트, 그리고 베타 테스트, 그리고 형상 검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알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하고 사용자하고 같이 하는 거 그걸 보고 알파 검사라고 하고 그리고 개발자 빠져있고 사용자들끼리 검사를 하는 게 베타 검사 그리고 형상 검사라고 하는 거는 구조 보는 거예요. 구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개발자가 없어요. 없이 고객의 사용 환경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 개발자가 없으니까 베타 검사가 되겠죠. 19번의 정답은 1번 베타 검사가 된다. 오케이? 2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트리를 프리오더 운행법으로 운행할 경우 5번째로 탐색되는 것은 그래서 프리오더라는 거는 먼저 방문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오케이? 그래서 부모를 먼저 방문하고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게 바로 프리오더이다. 자, 그러면은 부모를 먼저 방문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방문을 할 거는 제일 부모, 당군 할아버지. 그래서 A를 방문하게 돼요. 자, 그리고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간다고 그랬죠? 왼쪽 자식으로 갔어요. 그럼 얘가 부모가 되잖아, 또. 그래서 먼저 B를 방문을 하고 다시 왼쪽 자식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D를 방문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왔더니 형제 노드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왔어요, 다시. 요렇게 가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부모가 됐잖아요, 또. 그쵸? 그래서 얘가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E를 방문을 하게 된다. 자, E를 방문을 한 다음에 얘가 또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다시 방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G하고 H.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끝내놨으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F를 방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F를 방문하게 된다. 자, 이 트리를
프리오더 운행법으로 돌려보면은 A, B, D, C, E, G, H, F가 된다. 다섯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2가 된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 2가 되는 거라. 오케이? 자, 여러분들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프리오더만 하는 게 아니라 프리오더, 포스트오더, 그리고 인오더 이렇게 세 가지 전부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프리오더는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포스트오더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부모 이렇게 방문하는 거고, 인오더 중간에 방문하는 거는 왼쪽 자식, 부모, 오른쪽 자식 이렇게 방문하는 게 인오더이다. 요거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2021년 1회 정보처리 기사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에듀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 보시느냐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하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